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 꽃처럼 고운 인생을 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험하고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왔다고 할 수 있죠. 꽃은 시들어도 향은 남는다. 이 말 예전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슴 깊이 공감하는 말이에요. 제가 피워내지 못했던 시간들도 언젠가 누군가한테 향기로 남을 수 있더라고요. 버림받았던 기억, 무시당했던 과거, 다 지나가고 나면 결국 제 안에 남는 게 뭐였는지가 중요하더군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 말이에요. 저는 그런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요. 지금에 와선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만큼 다 지나가 버린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인생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40대 초반이고 남편을 도와서 조화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제가 조화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부드럽고 감성적인 사람일 거라고 짐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예요. 인생은 저를 평탄하고 매끄럽게 살도록 놔두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는데요. 처음부터 거기서 태어났던 건 아닙니다. 아주 단편적인 기억이긴 해도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적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맞벌이셨기 때문에 언제나 바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조부모님 손에 커야 했습니다. 보통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고 하면 우리 강아지 하면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하던데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또 뭐 하자는 거야 너는? 하루 종일 귀신 들린 애 마냥 쉴 새 없이 떠들고 다니더니 또 뭐가 하고 싶다는 건데 가만히 좀 있어 좀. 하루 종일 사람 피곤하게 굴지 말고. 너 때문에 내가 늙는다 늙어. 진짜 입을 왜 이렇게 쉬지도 않고 터는 게냐? 이놈의 입에 지퍼라도 달아놔야 조용히 지려나.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꼴이 아주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야. 우리 집안에 저런 성민은 없는데 도대체 누굴 닮은 건지.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살갑지 않고 짜증이 많은 분들이셨습니다. 사소한 애정도 기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저를 눈엣가시로 여기셨어요. 특히 할머니는 제가 다가가기만 해도 한숨부터 쉬셨고요. 방 안을 쓸고 닦는다고 하면서 일부러 제자리만 쓱 밀고 지나가시기 일쑤였습니다. 마치 이 집에는 제자리가 없다는 느낌이었죠. 게다가 제가 무심코 흘린 과자 부스러기나 물자국 하나만 있어도 아예 고함을 질러서 저를 소환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제가 심심해하며 말을 붙이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텔레비전 소리나 높이셨습니다. 밥상머리에선 한 숟가락만 느리게 먹어도 왜 이렇게 굶뜨냐며 핀잔을 주셨죠. 그러고 나서 심부름을 자주 시키셨는데 혹시나 계산이 늦어져서 시간이 걸리게 되면 온갖 짜증을 내면서 그거 하나 못하냐고 나무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죽기는커녕 말괄량이로 자라났습니다. 하루 종일 벌받고 타박을 들었는데 어떻게 장난기가 많을 수 있었는지 의아하실 거예요. 제가 주눅들지 않고 자랄 수 있었던 건 바로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명연아, 엄마 아빠 왔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어? 할머니랑 할아버지 말씀은 잘 들었고? 어디 보자 우리 공주 얼굴. 어라? 또 놀이터에서 신나게 뒹굴고 놀았구나? 오늘 놀이터에 친구들이 많이 나와 있길래 저도 실컷 놀았어요. 한바탕 뛰고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엄마랑 아빠도 마침 딱 집에 오셔서 거의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이렇게 반겨주니까 밖에서 일하고 돌아올 맛이 난다니까. 우리 딸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된다. 그거면 엄마랑 아빠는 더 바랄 게 없어. 엄마랑 아빠는 퇴근해서 돌아오시면 저부터 예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장난꾸러기처럼 뛰어놀고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가 산발이었는데도 사랑스럽게 봐주셨고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무릎 위에 앉히셨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와 있을 때는 뭘 해도 미운 소리를 들었는데 엄마랑 아빠가 귀가하면 뭘 해도 귀염둥이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구박으로 상처를 받아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들이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들뜰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저한테 평소 그런 제안을 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할머니까지 김밥을 싸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도록 햄이 듬뿍 들어간 김밥이었죠. 저는 생일도 아닌데 이렇게 기쁜 일들이 가득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왕 나들이 가는 거면 할머니도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건 여럿이서 가는 게 재미있잖아요. 제가 노래도 불러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릴 테니까 같이 가요. 할머니도 바람 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됐으니까 네 할아버지랑 다녀와라. 아침부터 김밥 싸더니 몸이 좀 피곤하구나. 너 실컷 놀다 올 동안 낮잠 좀 잘 테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라. 그래, 괜히 할멈 귀찮게 하지 말고 이리 와라. 내가 놀아주면 되는 것 아니냐. 할멈한텐 다음번에 같이 가자고 하자. 제가 같이 가자고 조르는데도 할머니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로 거절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저만 데리고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살짝 서운했지만 할머니가 워낙 제가 시끄럽게 구는 것을 안 좋아하셨으니 이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신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따라갔죠. 저는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팔을 휘저으며 잔디밭을 누볐습니다. 물론 할아버지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돗자리를 깔기 전에는 구르지 않았어요. 대신 돌멩이를 하나하나 모아다가 할아버지 앞에 늘어놨던 걸로 기억해요. 이건 엄마, 이건 아빠, 이건 할머니, 얼굴을 닮았다며 설명을 곁들였죠. 김밥을 먹을 때도 햄만 골라 먹는다고 핀잔을 듣게 될까봐 오이랑 당근까지 꾹 참고 다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도 기분이 좋았는지 말씀 잘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가 부르니 한바탕 뛰고 나서 돗자리에 철푸덕 누워버렸어요. 졸리면 한숨 잘래? 이런 곳에서 낮잠 자는 것도 하나의 묘미이긴 하지. 네 아빠도 어릴 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졸린 눈 비비고 했거든. 할아버지는 저한테 낮잠을 자라고 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졸리진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공원에 놀러온 다른 또래 아이랑 떠들고 놀았죠. 원래 그 나이에는 굳이 알던 사이가 아니어도 금방 친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돗자리에 할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어디 화장실에 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저는 낮잠을 잤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도 할아버지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덜컥 겁이 나는 마음에 애써 모른 척했죠. 그 당시 저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나이였어요. 그래서 동네에서야 집을 찾아가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생판 처음 보는 다른 지역에 놀러와서 집 주소를 찾아가는 건 무리였습니다. 너는 왜 혼자 있어? 설마 엄마 아빠 잃어버린 거야? 어떡하면 좋아? 뭐 번호나 주소 아는 거 없어? 일단 너 혼자 공원에 남으면 위험하니까 아줌마랑 아저씨가 네가 머물 수 있을 만한 곳에 데려다 줄게. 그나마 저는 공원에 놀러왔던 다른 가족에 의해 고아원으로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버려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고아원 직원들한테도 이럴 리 없다고 호소했죠.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분명 저랑 놀아주시겠다고 공원에 데려오셨던 건데 저만 두고 가셨을 리가 없어요. 언젠간 꼭 데리러 오실 거예요. 저는 원래 엄마랑 아빠도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 돌아갈 곳이 있다고 말씀드려도 고아원 직원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한텐 저 같은 사정으로 온 애들이 워낙 많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고아원에서의 생활에 적응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열악한 환경 안에 있는 것보다 고아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꼬리표가 항상 달라붙는 게 당연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험 성적을 잘 받았을 때도 컨닝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야 했죠. 네가 이런 점수를 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솔직하게 털어라. 누구 것을 보고 뺏긴 거야? 너 이런 식으로 남의 것 훔치면서 살면 나중에 감옥 가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실토해. 이 점수는 진정한 이 점수가 아니니까.
제가 정정당당하게 공부해서 얻은 점수 맞아요. 왜 믿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컨닝하는 거 보시기라도 했어요? 저는 맹세코 그런 적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네가 부모 다 있는 집 애들보다 성적이 잘 나왔다는 게 말이 돼? 너 내가 두고 볼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오나 보자. 꼭 네 점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정정당당하게 밝혀낼 거다. 제가 얼마나 서러웠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게다가 친구들조차 저랑 가까이 지내다가도 문득 급이 다르다는 뉘앙스를 숨기지 않곤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시선들을 타파해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색안경이라는 게 쉽게 벗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한 명의 오해를 벗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될 때마다 고아라는 사실을 밝히면 달라지는 눈빛을 견디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했어요. 고아원 직원들은 만류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다니는 건 의미 없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대학을 가려면 장학금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일자리에 뛰어들었어요. 바로 시장에 있는 음식점에 취업할 수 있었죠. 제가 했던 일은 점심마다 쟁반을 머리에 이고 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에게 배달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목이 뻐근하다 못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떨어뜨려서 민폐 끼치고 혼날까봐 투정 부리기는커녕 항상 긴장해야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배우다 보니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고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결국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일에 몰두하면서 살다가 2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결정한 일이었지만 그땐 나름 안정적인 가정 안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당신은 아직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혼자서 씩씩하게 살고 있는 당신을 보면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 당신만 괜찮다면 이젠 나한테 인생을 맡겨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제가 일하는 식당에 식자재를 배달해주던 남자였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많긴 했지만 어려서 부모님의 온기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만큼 저를 아빠처럼 챙겨주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연애하기 전부터 일부러 퇴근 시간을 앞당겨 식당 마감 시간에 맞춰 가게 앞에 기다렸어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죠.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서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면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씩 웃으며 커피 한 잔을 사주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할 때는 항상 무거운 걸 드는 게 당연했는데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 자잘한 배려들은 하나하나 저에게 가슴 깊이 박혔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원하는 자녀 계획을 따라주고 싶더라고요. 가족조차 찾아주지 않은 저의 인생을 선택해준 남자니까요. 그렇게 처음 신혼살림을 차렸을 때는 남편과 원룸에서 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임신하고 나서 남편의 권유로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게 됐죠. 이제 당신이 임신했으니 나도 일을 더 열심히 다녀야 할 텐데 내가 없을 때 당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 봐 걱정돼. 물론 당신은 씩씩하게 알아서 잘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겠지만 임산부를 혼자 놔두는 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우리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자. 알겠어요. 저도 난생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거니까 시부모님에게 배울 점도 많겠죠. 항상 저를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합가를 그렇게 덜컥 결정하면 어떡하냐고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저는 그저 남편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워낙 자상했고 저랑 나이 차이가 있는 만큼 집안일에 손도 못 대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설마 고생길을 걷게 될 리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남편은 180도 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언제는 저를 위해서 합가하는 거라고 하더니 이제는 시부모님이 옛날 분들이라 맞춰드려야 한다고 강요하더라고요. 그나마 가르쳐주고 시킨 거였다면 저도 배울 마음으로 차근차근 해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완전 집어던지고 옛다 해봐라 하는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못나서 시어머니의 화를 돋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그냥 시어머니한테 찍혀서 뭘 해도 밉상 취급인 거더라고요. 그나마 제 배가 뭉치고 힘들어서 고생스러워하면 가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 도와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불효령이 떨어지면 금세 사라지더군요. 애는 세상에 얘 혼자 다 낳냐? 예전에는 배가 아무리 불러도 밭일까지 다 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뭘 그렇게 유세를 떠는지 모르겠네. 네가 부엌에 들어와 있으면 내 속이 어떨지 생각 안 해? 네 아내 챙긴답시고 오버하지 마라. 어머니 마음이 어떠실지 생각 못해서 죄송해요. 그냥 아내가 도와달라고 눈빛을 보내길래 들어온 거예요. 노여움 푸세요. 도대체 저랑 신혼살림 차렸던 남자는 어디로 가버린 건지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시어머니가 왜 저를 미워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는 제가 혈혈단신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요. 솔직한 마음으론 그러면 진작 결혼하기 전에 반대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틱틱거리나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외동이라 껌뻑 죽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니 차마 적극적으로 저를 반대하지는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남편이 중간에서 막아주기만 한다면 제가 덜 고난스러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 역시 그 나이 먹고 마마보이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출산하고 나서도 시집살이에 시달렸어요. 그래도 다들 이렇게 사는가 보다 하면서 아이 핑계로 농땡이 피우기도 하며 나름 살구멍을 찾아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목숨과도 같은 아이가 소아암에 걸렸어요. 부모가 자식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한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죠. 심지어 병원에서도 포기하라고 말할 정도라 정신이 혼미해지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힘을 주기는커녕 곁에서 기운 빠지는 소리나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맞아? 솔직히 가망이 없는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애는 또 낳으면 되잖아. 병원에서 포기하라는데 우리가 희망의 끈을 잡고 있을 이유가 있어?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 맞아요? 남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됐으면서 먼저 애를 포기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제가 다 참았지만 이건 못 참겠네요. 당신이 이 정도로 무책임한 인간인 줄 몰랐어요. 괜히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현실을 보자는 거잖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병원비 들여봤자 애가 못 살아나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는 돈도 잃고 애도 잃는 거라고. 하나라도 남겨놔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에서 제일 크게 싸웠습니다. 결국 진지하게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아이를 간병하기 위해 병원에서 지냈는데요. 한 번은 옆자리 간병인에게 잠깐 부탁하고 짐 챙기러 집에 들렀어요. 그런데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심지어 시부모님도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장 손주랑 며느리가 병원에 가 있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들킨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도저히 숨길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 여자친구가 지금 아이를 임신했대. 나도 이 집안의 외동아들로서 대를 이으려면 건강한 아이가 필요하지 않겠어? 어차피 당신도 나한테서 마음 떠났잖아.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내가 친정 없다고 해서 순순히 나가 떨어져 줄 거라고 믿었나 보지? 자식이 아픈 상황에서 잃을 것 없는 여자가 눈 돌아가면 어떻게 나갈 것 같아? 당신은 바람 피워놓고 당당한가 보네? 어디 겁도 안 나? 저는 눈을 희번득하게 뜨고 남편에게 달려들 것처럼 겁을 줬습니다. 덕분에 꽤나 큰 돈을 받고 이혼할 수 있었죠. 요즘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변호사 같은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자식이 아픈 상황이라 그럴 여유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남편이 얼빠져서 제 경고에 돈을 내준 게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는 이혼하면서 받은 돈을 전부 병원비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제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아이는 회복할 수 있었어요.
사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지만 저 역시도 아이를 먼저 가슴에 묻게 될까봐 두려웠던 날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다시 건강하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나가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했던 것 같아요. 집안 살림하랴, 바깥일 하랴, 애 키우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랐던 시간이었죠. 게다가 제가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느라 아이 혼자 집에서 외롭게 시간 보낼 걸 생각하면 마음이 참 쓰라렸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커가면서 뭘 하고 싶어 할지 모르니 최선을 다해 돈을 벌었어요.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 싶은 게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친구 따라 태권도 학원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태권도에 다니고 싶어요. 거기 관장님도 너무 멋있으시고 친구들도 거의 다 있단 말이에요. 엄마 일하러 나가셨을 때 집에만 있는 거 너무 심심해요. 제발 다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이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이는 병원에 오래 있으면서 제가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성숙하게 굴기 위해 애썼거든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던 게 매달 나갈 돈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아이가 눈을 반짝이니까 아예 무시해버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태권도 학원에 직접 찾아가서 혹시 형편이 어려운 집을 위해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없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우리 아이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준다면서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기뻐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태권도 학원에 보냈어요. 관장님은 진짜 착실하게 우리 아이를 챙겨주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관장님이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아이한테 잘해주신 거였더라고요. 홀로 아이 키우시느라 바쁘신 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마음을 말씀드려도 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어머님한테 도움이 되고 싶더라고요. 저는 좋은 아빠가 될 각오를 하고 있으니 우리 한번 만나봐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 아이도 잘 따르는 관장님에게 점차 호감이 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시 가정을 꾸려봐도 괜찮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저는 재혼을 결심하게 됐죠. 그렇게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뤄서 잘 지냈어요. 그이는 항상 저와 아이를 먼저 생각해 주더라고요. 그이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면 저는 부엌에서 조촐한 저녁을 준비하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셋이 손잡고 장도 보며 근처 공원 산책도 나갔죠. 거창하진 않았지만 다정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집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이가 허리 디스크에 걸렸어요. 처음엔 잠깐 뻐근한 줄만 알았는데 점점 앉아있는 것도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런데 태권도 관장이라는 직업은 몸으로 버텨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아이들을 지도하는 건 무리라는 소견을 받았을 때 그이가 많이 낙담하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도복 입고 아이들 앞에 서는 일과 인사해야 할 때인가 봐.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마음이 먹먹하네. 당신은 지금 회복에 힘써야 할 때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자. 물론 애들도 많이 아쉬워하겠지만 우선 당신 몸부터 챙겨야지. 그이는 태권도 학원의 운영 자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배에게 잘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의 생기가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죠. 물론 그이가 쉬는 동안 제가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혼자 아이를 돌볼 때도 어느 정도 허덕였는데 그이까지 먹여 살리려니 조금은 막막하더라고요. 그이 역시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면서 울적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거실에 나와 앉아있질 않고 방문을 꼭 닫은 채 누워있기 일쑤였어요. 게다가 아이가 힘을 내라며 말을 걸어도 흐릿하게 웃기만 하다가 말더라고요. 함께 장 보러 가자고 해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뒤돌아 눕고 식사할 때도 젓가락만 굴리다 말았어요. 심지어 저랑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벽만 바라보면서 사과하던 날에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물론 집이 어려워진 상황이기는 했지만 아픈 게 그이 잘못도 아니잖아요. 저는 우선 그이가 통증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주저앉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이의 친구가 조화 배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동참하지 않겠냐고 권유해줬거든요.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나는 평생 운동을 해왔던 것만큼 어느 분야를 가더라도 새로 배워야 하는 입장이잖아. 어차피 맨 땅에 헤딩할 거라면 아예 친구 곁에서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래. 당신이 괜히 어디 가서 혼나고 주눅드는 것보단 친구 옆에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당신이 다시 의욕을 가지니까 기쁘다. 뭐든 잘 시작해보자고. 우리 부부는 당장 사무직으로 취직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아는 게 없었죠. 그래서 친구의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잘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로 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그 일을 돕기로 했죠.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업무를 특별히 가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홍보하기 위해 영업도 많이 뛰었고 전화 받아가며 예약도 잡았어요. 그리고 배달도 직접 따라다녔죠.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면서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만큼 우리를 찾아주는 곳이 있다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임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업의 규모를 착실히 키워나갈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아이에게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됐죠. 태권도 학원 보내는 것조차 고민하던 제가 사교육도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게 되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우리 아이도 걱정 없이 학원을 보낼 수 있게 되다니. 역시 인생은 모르는 거야.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됐으니까.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그냥 누워있기만 했을 거야. 당신 덕분에 나도 새로운 일에 뛰어들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이는 저랑 처음 재혼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아이를 예뻐하고 끈끈하게 챙겨줘서 고마웠죠. 부자가 서로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핑 돌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평온한 일상을 만끽하던 상황에 전 남편이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면접 교섭이라는 게 있다던데 나도 내 자식을 만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애가 친아빠라는 존재를 까먹겠어. 나한테도 존재를 잊지 않게 각인시킬 책임이 있다고. 아무리 우리가 헤어졌어도 지킬 건 지켜줘야지. 우리 애 아플 때는 병원 한번 제대로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책임을 논하는 거야? 그때는 완전 불량품 취급했으면서 낯짝이 두껍기도 하다. 전 남편이 면접 교섭을 핑계대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작 우리 아이를 찾아 헤맸던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수상했죠. 아무리 봐도 전 남편이 우리 아이한테 무슨 애틋한 감정이 있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 과거 전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던 상간녀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당시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다른 남자애를 뵀는데 전 남편한테 책임지라고 한 거였대요. 하지만 상간녀랑 전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든 제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여자랑 깔끔하게 정리했어. 그러니까 내 진짜 가족을 찾아야겠다는 마음뿐이야. 이렇게 친아빠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당신은 벌써 재혼한 게 말이 돼? 이제부터라도 내가 애아빠 노릇할 거야. 전 남편은 이제 와서 아이랑 시간을 보내겠다고 고집부리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는 전 남편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것도 아니라서 어색해했어요. 전 남편 역시 말과는 달리 아이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더군요.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를 친자식처럼 품어준 그이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그이는 이런 상황도 헤아려 줬는데요. 이만큼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는 걸 알다 보니까 더 미안했습니다. 원래 잘해주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머리 복잡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어김없이 근조화환을 배달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쪽지를 보여주면서 길을 물으시더군요. 이보세요, 젊은 양반. 내가 딸을 조문하러 왔는데 길을 못 참겠네. 쪽지에 쓰여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겨? 저는 당장 다음 일정이 촉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알려드리기보다는 직접 모셔다 드렸어요. 아무래도 할머니 혼자 보내기에는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의 목적지가 되는 빈소에 도착하자마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빈소에 제 어릴 적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걸려 있었거든요. 저는 당황스러운 심경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사진인데 제가 잘못 알아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 할머니 딸이라기에는 나이 차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제 유치원 시절 정도 되는 사진의 자녀를 이 나이에 출산하셨을 리도 없었죠. 그 어떤 추측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 슬퍼하고 계시는 와중에 여쭤볼 질문은 아니지만 혹시 따님 영정 사진은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 어릴 적 사진인데 도대체 어디서 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가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90도로 절하듯이 엎어지면서 오열하셨어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면서 흐느끼셨고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이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울음이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네 엄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냐? 설마 어디서 고생하다가 먼저 가버렸을까봐 얼마나 이 어미 마음이 문드러졌는지 모를 거야. 드디어 내 새끼를 만나는구나. 할머니가 통곡을 하시니까 당연히 유가족분들도 뛰쳐나오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꺼낸 설명을 차근차근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쌍둥이 언니는 태어나자마자 병약해서 병원에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외동인 줄로 착각하며 자랐던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맞벌이라 바쁜 것도 있으셨겠지만 쌍둥이 언니를 위해 병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는 일도 하셔야 하니 교대로 병원에 계셨다는데요. 아침 일찍 엄마가 도시락을 싸서 병원으로 향했고 퇴근한 아빠가 밤새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언니의 손을 잡아주며 지내셨대요.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아직 어린데 네가 벌써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니 아빠도 마음이 아프구나. 하루빨리 집에 가서 네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치료가 고생스럽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줘. 저 이거 치료 그만 받으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노력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 그만 있을래요.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뭐든 다 들어주고 싶은데 그것만은 이루어줄 수 없어. 제발 조금만 더 참아보면 안 될까?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 딸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주고 계시잖아. 분명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때 가선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아파서 병원에 있던 당사자인 쌍둥이 언니가 제일 힘들었겠지만 엄마와 아빠도 매일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쌍둥이 언니는 너무 힘들다면서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싶단 말도 많이 했나 봐요. 엄마랑 아빠는 대신 아파주지 못해서 죄인이 된 마음으로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한 번씩 저를 만나러 오셨던 거고요. 제 앞에선 밝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놀아주셨지만 두 분의 속은 얼마나 문드러지고 있었을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를 키워주신 조부모님이 쌍둥이 언니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저랑 기운을 나눠 가져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래서 쌍둥이는 조심해야 하는 거다. 병원에 갇혀서 생기 잃은 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 아무래도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구나. 이러다가 먼저 태어난 애를 저 세상으로 보내게 될까봐 걱정스럽다. 에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쌍둥이라고 해서 기운을 나눠 갖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괜한 말씀하지 마세요. 조치는 병원에서 잘 취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먼저 태어난 애가 저렇게 시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태어난 애를 지키는 게 맞냐? 나는 아니라고 본다. 조부모님은 저보다는 먼저 태어난 쌍둥이 언니를 키우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갖다 버리신 거예요.
엄마랑 아빠는 쌍둥이 언니가 병원에서 지내는 와중에 저마저 잃어버렸다고 하니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찾아 헤매기에는 아픈 쌍둥이 언니를 두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였죠. 당연하게도 저를 갖다 버린 이후에도 쌍둥이 언니의 건강은 호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두 딸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 거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겉으로는 할머니처럼 변해버리신 거라고 했어요. 게다가 지금은 엄마도 간암 투병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쌍둥이 언니는 너무 병약한 탓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평생을 집과 병원을 오가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제 어릴 적 사진이 쌍둥이 언니의 영정사진으로 쓰이는 건 마지막 소원 때문이라고 했죠. 딱 하나만 마지막 소원으로 들어주세요. 제 나이는 상관없으니까 그나마 제일 건강해 보이는 걸로 영정사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이러고 살았으니까 마지막엔 건강한 모습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싶거든요. 제발 이것만은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쌍둥이 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 온 가족이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쌍둥이 언니는 쾌활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건강해 보이는 사진이 마땅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저랑 쌍둥이니까 얼굴은 같아서 제 말괄량이 시절 사진을 올려둔 거라고 했어요. 솔직히 왜 저를 찾지 않은 건지, 찾고는 있긴 한 건지 서러워하는 나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저를 잃고 이토록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의 원망이 모두 씻겨져 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아빠는 그나마 엄마보다는 겉모습이 덜 초췌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제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숨도 못 쉬고 우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자라는 동안 부모 손도 제대로 못 빌려주고 너한테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너도 아직 어렸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 항상 찾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네가 먼저 찾아와줬구나. 이 못난 부모랑 다시 만나줘서 고맙다. 솔직히 우리 엄마랑 아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자식 앞에서 용서를 구하시는 엄마와 아빠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엄마와 아빠는 저를 잃고 나서 조부모님과 절연하고 지내셨다고 했어요. 그 와중에 할아버지는 저를 찾아서 다시 키운다고 할까봐 어디 두고 왔는지도 비밀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쌍둥이 언니의 장례식을 마무리하고 나서 엄마와 아빠는 제 손을 꼭 붙들고 조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조부모님은 아파트 정자에 앉아 계셨는데 저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엄마와 아빠를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흉보더라고요. 니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왜 이제 저승으로 갈 것 같으니까 구경 왔냐? 저것들이 내 아들이랑 며느리인데 세상에 이런 불효자식도 없을 거야. 지들 위해서 애 좀 멀리 보냈다고 눈이 뒤집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니까. 지금도 꿈에 나온다 이 말이야. 무슨 큰 사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색은 다 냈지만 결국 늙은이들 내팽개친 거잖아. 이기적인 것들 같으니라고 부모 버려놓고 뭐 얼마나 잘 살았어? 아직도 부끄러운 줄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자식을 잃고 살게 만들어 놓고 불효자식이라는 말이 나오냐며 호통쳤습니다. 그제야 조부모님은 제 정체를 알고 귀신을 본 것처럼 경악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얼굴을 보니 거의 우리 엄마랑 연배가 비슷해 보이던데 본인은 속 편하게 살았나 봐요. 저는 조부모님의 친구분들 앞에서 이 인간들이 손주 갖다 버렸다고 속 시원하게 폭로해줬습니다. 조부모님은 그제서야 얼굴이 새빨개지시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그런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큰애를 살리기 위해선 방법이 없었단 말이야. 우리도 후회 많이 했으니까 제발 용서해라.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나쁜 기억 잊고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데요. 저를 찾지도 못하게 하려고 입 다무셨다면서요. 끝까지 표독스럽게 굴어놓고 입은 아직 멀쩡한가 보네요. 죽을 때까지 천륜을 망가뜨리려고 한 거 후회하고 사세요. 제가 벼락같이 고함치니까 조부모님도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더라고요.
그이는 제가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았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기뻐해 줬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제 손 꼭 잡고 축하해 주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의 성격이 원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라 말수는 적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눈빛이었죠. 우리 아이도 아직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예뻐해주는 어른이 더 생겼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생긴 거예요? 저만 없어서 항상 친구들이 자랑할 때마다 서운했는데 매일 찾아가고 싶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니까 적대감을 드러내진 않을지 걱정스러웠는데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아이는 하루 종일 들떠 있더니 평소에는 잘 하지도 않던 색종이를 가져와서 꽃을 접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직접 전해드릴 거라면서 조심조심 책상에 모아뒀습니다. 물론 우리 엄마와 아빠도 갑자기 생긴 손주를 무척 귀여워하세요. 처음 만나러 오셨던 날에는 두 분 다 손에 잔뜩 선물을 들고 오셨고요. 아이가 내밀던 손을 덥석 잡고 한참 동안 놓질 않으셨어요. 겨우 눈물을 참으시는 게 뻔히 느껴지더군요. 사실 이제 우리 아이는 무릎에 앉히고 놀아줄 나이가 아닌데도 아빠가 목소리 톤까지 낮춰가며 책을 읽어주시더라고요. 꼭 저한테 못해주셨던 것들을 우리 아이한테 해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가 좋아한다고 스쳐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간식을 전날부터 손수 준비해서 도시락통에 싸오셨습니다.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귀가하실 때도 아이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니까 다시 올라와서 작별 인사를 2번이나 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애라 그런지 너 어릴 때가 생각이 많이 난다. 너도 저렇게 해맑으면서 속 깊은 아이였잖아. 내가 뭐 도와줄 것도 없이 네가 잘 키워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구나. 그저 사랑만 해주고 싶단 생각뿐이야. 제가 그랬나요? 저는 항상 엄마랑 아빠한테 어리광 피웠던 기억밖에 없는데요. 많이 구박받고 자라면서도 해맑을 수 있었던 건 엄마랑 아빠가 잠깐 오시더라도 사랑을 듬뿍 주신 덕분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 키우려고요. 이렇게 근황을 말씀드리면 엄마랑 아빠가 손주만 예뻐하고 그이와는 가깝지 않아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이는 저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데요. 본인이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시절에도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준 것 때문에 가슴 깊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인지 우리 부모님한테도 정말 지극정성이에요. 매주 한 번씩 도시락을 싸서 직접 찾아가고 갑자기 추워진 날이면 핫팩이랑 무릎 담요까지 챙겨 보내더라고요. 특히 엄마가 편찮으시다 보니 병원 예약도 미리 확인해뒀다가 모셔다 드려요. 그리고 혹시 오래 걸으시면 발 아프실까봐 쿠션감 좋은 슬리퍼까지 따로 챙겨두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좋아하시는 TV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메모해뒀다가 리모컨 설정도 해드리는 걸 봤어요. 본인 친구들이랑 약속 있었던 날에도 일부러 찾아뵙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만들어 드릴 만큼 다정하더군요. 이만하면 저 어디 가서 재혼 잘했다고 자랑해도 되겠죠? 하지만 전 남편은 다시 한번 저를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안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았다는 걸 알고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야, 너 부모님 찾았다며? 그러면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도 애 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너 낳아주신 부모님만 효도받을 자격 있냐고.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도 손주 보면 행복해 하실 텐데. 손주 보고 행복해 하실 분들이 애 아플 때 병원에 오신 적도 없냐? 너나 네 부모나 똑같은 작자들인데 기대도 안 해. 네가 진짜 애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이딴 식으로 작작 엮어. 우리 애는 너 보러 가는 것도 싫어하니까. 전 남편은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쓰는 일이 예전처럼 막막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양육비를 뜯어냈어요. 아무래도 저랑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콩고물을 얻어낼 수 있을지 기대했나 본데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양육비를 일괄로 토해내게 된 거예요. 제가 막 어디 가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한 건 아니지만 살짝 잘 풀리니까 주변에 하이에나들이 꼬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조부모님까지 슬슬 태세 전환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부모님한테 여유롭게 효도한다는 걸 알게 되셨나 봐요.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기 위해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진짜 경솔했던 것 같다. 지금이라도 잘 지내보는 게 어때? 가족인데 서로 갈라지는 일이 얼마나 마음 아프니. 서로 용서도 해가면서 사는 게 바로 인생이야. 이제 우리도 나이 먹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잘 지내기는 뭘 잘 지내요. 그때는 그 어렸던 저를 냅다 갖다 버려놓고 이제 와서 부러우신 거예요? 우리 엄마랑 아빠 마음 고생하신 시간이 애달파서라도 용서는 못하겠네요. 그냥 두 분 돌아가시면 근조화한 정도로 무료로 뭐 보내드릴게요. 그때 연락 주세요. 제가 칼같이 나오니까 조부모님 두 분 다 눈에 띄게 낙담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마음이 약해지진 않았습니다. 그저 뭘 기대하고 오신 건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제가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노을을 보내고 계세요. 주말마다 제가 직접 차를 몰고 찾아가서 함께 시장도 보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어버이날이나 생신 같은 날에는 제가 직접 카네이션과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깜짝 이벤트도 해드리고 있어요. 두 분 모두 옛날 음악을 좋아하셔서 LP로 된 음반을 구해드리기도 했고요. 요즘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자수 키트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드렸는데 시간이 금방 간다며 뿌듯해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빠는 최근에 가족 예능에 푹 빠지셔서 저한테 얼마나 재미있는지 들려주세요. 물론 엄마랑 아빠가 제 효도를 가만히 받고 계실 분들은 아니에요. 손주 얼굴 보러 오신다는 핑계로 반찬을 해다 주시기도 하거든요. 아직은 저를 대할 때 살짝 죄책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 전혀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사실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훨씬 길지만 천륜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만난 인연이니만큼 더 소중히 여기고 싶네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상처가 얼마나 컸든지 결국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상처가 아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자리에 사랑이 피어난다면 그건 분명히 다시 살아갈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